안녕하세요. 나비 마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예전에는 신경정신과라고 불렸던 곳에 처음 방문해 진료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의 병으로 병원 문턱을 넘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여성 전문 병원 선생님은 신경정신과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제 불안 증세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나 봐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9월 26일, 한 달 전 예약해둔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정신과는 일반 병원보다 문진 과정이 훨씬 길고 세밀하더라고요. 선생님과 짧은 상담을 마치고 저는 뇌파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검사 방법이 조금 독특했어요.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끈적끈적한 젤리를 잔뜩 바릅니다. 저는 머리가 길어서 젤리 바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전극이 달린 캡, 마치 그물망 모양의 헬멧 같은 걸 써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5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앞에 있는 붉은 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5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지만 가만히 있는 게 생각보다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20여 분이 지나면 바로 촬영 결과가 나오고 A4 크기의 종이에 30종류의 뇌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색깔마다 의미가 다른데 초록색은 정상 범위, 즉 평균을 뜻하고요. 파란색은 활성화가 너무 떨어진 상태, 그리고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해당 부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사진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초록색이었지만 딱 두 군데 불안을 담당하는 뇌사진의 가운데 부분이 독보적으로 붉고 노란색으로 찍혔더라고요. 사진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 불안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진료를 통해 느낀 점이 많아요. 신경정신과는 단순히 의사 선생님과 면담에만 의존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 기계를 사용해 제 상태를 뇌사진으로 직접 보여주니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안 감정을 설명할 때 쓰는 정서적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사람마다 언어적 표현 방식이 다르고 아픔을 느끼는 정도나 자각하는 특수성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환자의 말이나 표현에만 의존하기보다 이렇게 기계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상을 시각화하는 것이 훨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막연한 고통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었을 때 오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제 증상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이야기하니 그 전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은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별도의 약을 처방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신경정신과는 초진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 힘들면 바로 오세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참 의지가 되고 든든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단과 더불어 저는 지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말 불교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을 조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생각, 낯선 공간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그곳을 오가며 몸은 조금 피곤해지겠지만 오히려 그 피로감이 수면에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위안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당시 복용했던 약은 오전에 피리독신과 노이로민, 저녁에는 테파스와 리보트리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같은 연휴 기간에는 테파스나 리보트리를 선택해서 일정씩만 감약해서 복용했습니다. 제가 자꾸 약 복용을 감약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주 찾아오는 두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의학의 분절적인 시각을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자세를 교정하거나 무릎에 부담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야 한다고 믿거든요. 몸의 모든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 복용 중에 느끼는 이 두통이 마치 제 몸의 지휘부인 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 상태를 보고 가끔씩 약을 먹지 않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참을 만한 불안이 올라오면 가만히 지나가길 기다리거나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항상 약간의 울렁거림을 동반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를 힘들게 했던 증상은 갑작스러운 궁금증이 떠오르면 안절부절해지는 증상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나 날짜가 생각이 안 나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답을 알아낼 때까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은 일에서조차도요. 이른바 강박 증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그것이 강박 증세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제 증상을 불교대학 도반에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알아차렸습니다. 강박 증세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지금 약을 줄이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1년 이상 수면 유도제를 복용했는데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 중독에 너무 예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강박적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불안과 강박이 겹칠 때 약을 최소한으로 복용하거나 임의적으로 끊으면 울렁거림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니 이 당시에 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복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을 최소한으로 먹으며 몸의 불안 증상을 안고 일상을 겨우겨우 통과하던 10월 중하순경에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하루 종일 배가 아팠고 동네 병원에서는 급성 장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원인은 충수염, 즉 맹장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몸의 어딘가가 결국 터져버린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충수 수술 후 병원에서의 경험과 퇴원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